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파고 신하 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크리에이터 간다현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004년 미국의 미래학자죠. 제러미 리프킨은 유럽연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예견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의 몰락, 그리고 새로 부상하는 유러피언 드림에 대한 낙관론을 펼친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 20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예측대로 유러피언 드림은 과연 완성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슈 W 주제는 유럽의 한숨으로 정해봤습니다. 6년 만에 집권한 극우 성향 지도자란 강경 우파 정당들은 의석이 크게 늘어나며 극우 정당 국민연합이 압승하면서 네덜란드 총선 출구조사에서 극우 성향 자유당이 오스트리아 총선에서도 극우 정당이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Merre van a békéhez vezető. 네, 오늘 임상훈 소장님 나오신 만큼 프랑스 얘기를 먼저 해야지 저희가 예의일 것 같은데. 네, 지난 17일이었습니다. 프랑스 하원이요. 그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개시하는 네. 결의안의 초안을 마련했다. 이런 보도를 봤어요. 네. 아니, 총선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바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탄핵이 왜 튀어나왔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 일단 그 알파 기자님 상황을 먼저 설명해 주시면 네. 어떨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는 프랑스에서는 정선을 했었잖아요. 정선에서 이제 LFI라고 하는 이제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라는 이제 좌파 정당이 있어요. 네. 이 좌파 정당이 기축이 됐던 신인민 전선. 이제 인민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어떤 느낌인지 아마 아시겠는데 이제 뭐 피플 들어가겠네요. 예,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1등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총리 후보를 내야 되는데 그럼요. 근데 마크롱 대통령은 본인도 살짝 진보 계열 배경이 없지 않아 있는 분인데 그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우파 정당 공화당의 후보 외교부 장관이셨는데 네. 미셸 바르니이라는 분을 총리로 임명하기로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신인민 전선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 우리가 1등 됐는데 이거 뭐냐고 탄핵의 이제 문을 좀 두드렸는데 네. 이제 보시다시피 탄핵이라는 단어는 다른 나라들에서 쓰이고 있고요. 뭐 물론 이것 때문에 탄핵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탄핵이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프랑스가 살짝 정치계는 아수라장됐다고 하면 네.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쨌든 정치적인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거겠죠. 탄핵 절차를 어쨌든 개시하고 뭐 결의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마크롱을 불편하게 하자 뭐 이런 건데 마크롱 대통령은 중도인가요? 중도 우파인가요? 우파인가요? 좌파인가요?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를 놓고 보면은 출신이 원래가 은행에서 그 네, 네. 대규모 이제 기업들 간의 어떤 그 거래 이런 것들을 했던 전문가인데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는 우파 쪽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죠. 네. 근데 반면에 유럽 국가들 중에서 이제 그 좀 오른쪽으로 많이 갈수록 유럽 연합에 대해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거든요.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정면으로 이제 반대에 있는 입장. 그러니까는 유럽에 대해서 낙관론을 펴고 유럽 연합을 하나로 이제 묶어야 되는 네. 그런 쪽으로 목소리를 많이 낸다라는 차원에서는 그 영역만 놓고 보자면은 그래도 진보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 문화 측면으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소수자에 대한 어떤 그 존중이라든가 네. 성적인 소수자 혹은 여성 남성 문제 이런 데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목소리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정치가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차원에서 경제의 정책이 어떤 것이냐가 가장 어떻게 보면 비중을 많이 좀 약간 차지하잖아요. 바로미터가 되는 느낌. 예, 근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국민들에게는 우파 쪽에 가깝다라는 인식을 주게 하죠. 그래서 언론에서 어쨌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묘사할 때 뭐 중도 우파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아마 그 기준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조금 전에 알파고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좌파연합 인민전선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이겼는데
내각을 봤더니 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야. 마크롱 이게 무슨 일이니? 약간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내각 구성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는 공화주의자, 공화주의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공화주의 세력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을 지칭을 하냐면은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수십 년 프랑스 정치를 이끌어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류였죠. 네. 근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극우파에 점점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 공화주의를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최대 과제였거든요. 그러다가 등장한 것이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는 마크롱의 신정치, 새 정치가 마크롱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제 중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국민들이 그럼 거기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 말도 잘하고 젊고. 그러니까 이제 기대를 걸어봤는데 당선이 된 직후에는 나를 지지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고 나 잘한다. 그런데 이제 극우를 막아야 되는데 계속 이 프레임이었거든요. 그런데 집권한 다음부터는 정책이 이제 전혀 이제 달라지는 그런 것이죠. 이게 두 번이 연속해서 반복되니까 지금 현재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25% 정도로 굉장히 그래서 낫네요. 낮은 지지율이거든요. 지금까지 제5공화국에서는 1등을 한 정파에다가 총리 자리를 밀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을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에 깬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좌파를 막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정치적인 그 프레임으로 삼았던 극우의 바리케이트 이거를 스스로 깨고 있는 그 것이죠. 논리가 스스로 깨지고 있다고. 프랑스와 유럽의 극우 열풍 소식을 저희 월드시사 W에서도 꾸준하게 전해드렸었죠. 이번에는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이었죠. 오스트리아에서 총선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극우 정당인 자유당이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간대원님 내용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오스트리아의 극우 정당인 자유당 여기가 반이슬람과 반이민으로 유명한 정당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번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29.2%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지금 오스트리아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 74.9%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민자와 망명이라는 두 가지 이슈 그리고 지금 현재 오스트리아의 침체된 경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번에 오스트리아 전체 의석 183석 중에 반이슬람 반이민 정당인 자유당은 58석을 차지했습니다. 네네. 근데 보수당은 52석, 사회민주당은 41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자유당이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했어도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다. 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스트리아에서 극우파가 이렇게 득세하는 거는 뭐 2차 대전 이래 첫 승리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자유당 어떤 정당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실 오스트리아 정치에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일이 많지는 않아서 네네. 좀 생소할 텐데 우리 비엔나 좋아요. 비엔나 커피. 예, 저도 좋아합니다. 예, 근데 이 당 역사는 깁니다. 1956년에 만들어졌어요. 네,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범게르만주의, 독일과 다르게 오스트리아는 나치 과거를 청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다라고들 많이 평가를 해요. 네. 그러니까 역사인식 면에서 문제가 많다라고 유럽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는 걸 봤는데 이 자유당을 만든 사람이 그 안톤 라인탈러라고 이 사람이 나치 출신이었어요. 그 나치 스스로가? 예, 군사 조직 그 SS 장교 출신이었어요. 1986년에 그 하이더라는 사람이 이제 당권을 잡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극우로 막 치달은 거예요.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반이민, 반난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이제 반유럽. 2019년 5월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당의 부대표가 네. 러시아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만나서 정치자금 좀 달라라고 하는 동영상이 공개됐는데 그 자체도 문제였고 원래 이제 러시아가 푸틴이 집권한 다음에는 이제 유럽의 극우파들 밀어주고 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서 이 부대표가 그 우경화된 헝가리 얘기를 들면서 오스트리아에서도 언론 좀 검열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점점 친나치 성향 같은 것이 자유당 안에서 좀 노골화되는 그러니까 논란이라고 하지만 논란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이런 흐름이 사회에 존재한다는 그렇죠. 걸 보여주고 네네. 이슈화 자꾸 한다는. 그거에 대해 사람들이 경계감을 늦춰버리고 이제 문제의식을 그렇죠. 희석시켜버리잖아요. 네네.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보시다시피 프랑스에서도 대통령이 막았잖아요. 네네. 똑같은 일이 지금 오스트리아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네. 대통령 알렉산더 밴더 오 벨렌
이름이 너무 길어요. 아시다시피 좀 길잖아요. 그쪽은 워스와겐 네. 뭐 이런 식으로. 중동 쪽 이름보다 짧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여튼 이제 이분이 녹색당 출신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난민들의 자식이라는 이런 좀 그러니까 별명도 별명이 있으신 있었어. 분인데 이분 말로는 죽어도나 이 사람을 임명 안 하겠다는 그런 이런 입장이고요. 네, 네. 그리고 또 2등을 했던 국민당도 우리 이 사람들이랑 연정은 안 할 거다. 네. 근데 이 협력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조만간 이 오스트리아에서도 좀 약간 정치계는 살짝 아수라장이 되지 않을까 내피셜이 네. 있습니다. 저희 네덜란드도 그렇고 독일, 프랑스, 뭐 이탈리아까지 계속 이제 극우 열풍에 대해서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 이번에 오스트리아까지 이러다 보니까 뭔가 쐐기를 박은 듯한 대못을 박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프랑스의 상황하고 오스트리아 상황하고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비슷한 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좌우, 진보, 보수 이런 대립이 지금 점점 이렇게 3등분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좌, 그다음에 극우, 그다음에 중도 뭐 이렇게 3등분 됐다고 했는데 지금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 그다음에 극우 이렇게 3등분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당도 절대 다수는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아까 프랑스 같은 그런 프레임으로 보자면은 극우를 어떻게 하면 막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대통령도 가지고 있고 네. 그 우파와 좌파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파와 좌파가 연합을 해서 아마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수를 구성하는 그런 정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니까는 프랑스와 같은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 지각 변동이라든가 어떤 그 충격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는 덜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우파의 득세, 열풍 속에서 그나마 좀 무풍지대 혹은 제 표현대로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영국이 키어 스타머 그 신임 총리가 지금 된 지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20%대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요. 뭐 전 세계 지금 지도자들이 20%대 단합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영국은 무슨 일이? 정말 그 네. 캐머런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벌써 너무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죠. 그 이래로 영국은 정말 총리 이름 기억하기 너무 힘든데 키어 스타머 지금 간신히 외우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키어 스타머 총리 부인과 뭐 그 고액 명품 옷 선물, 네, 선물 이제 받아서 그것도 지금 있고 뭐 난리가 아들이 났죠. 뭐 공짜 숙박 제공받았다 이런 것들 스캔들도 있었고 이번에 노동당 의원이 사퇴를 하면서 스타머 정부가 개혁보다는 탐욕에만 관심이 많다. 자기네 뭐 이제 부패도 있지만 자리 차지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선거 직후의 지지율이 44%였으니까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렇네요. 그때부터 안 높았고 스타머가 이제 노동당 대표할 때 지지율이 올해 2월 달에도 지지율이 20%대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도 그 보수당이 못하다 못하니까. 보니까 이제 반사이익을 얻었었는데 그 반사이익의 거품이 다 빠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원래 성적으로 되돌아왔다. 예, 냉정하게 근데 보면. 이제 다만 뭐 유리한 거라면 남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나만 잘못한 게 아니야. 예, 그 네. 이제 노동당의 경쟁자라고 지금 이제 떠오른 게 여기서도 역시 극우파 나이젤 파라지 거기도 그렇고 보수파의 그 리시 수낙 전 총리도 그렇고 다 지지율이 뭐 고만고만해요. 사실은 이게 보수당이든 노동당이든 영국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재정 문제가 항상 심각했기 때문에 누구든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깃발 들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최근에 영국 총리가 난방비를 좀 줄이겠다, 지원하던 거 줄이겠다고 해서 엄청나게 또 혼란이 있었고 이제는 또 증세를 언급했나 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영국 시민이에요. 그럼 영국에서 이제 돈을 버는 게 있겠죠. 그럼 세금을 내야죠. 근데 내가 영국 시민인데 어디 미국에 가서 돈을 벌어. 그러면 영국은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대신에 그러면 영국에다 내는 세금은 내가 면제해 줄게. 많이 벌어와. 이런 게 있었는데 워낙 이제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좀 세금을 내면 안 되겠냐. 이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부자들이 나 그렇게는 그럼 못한다. 왜 내가 영국에서 번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번 것 그것까지 여기다 세금을 내냐라는 그런 반발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현재의 그 영국 집권당 노동당에게는 굉장한 딜레마로 지금 남아 있죠. 네. 사실 유럽에서 극우 정당이 이렇게까지 득세하고 혹은 잘 나가는 이 대표적인 이유로 반이민 정서가 꼽히죠. 알파 기자님 여기 어떤 평균치가 좀 있습니까? 통계로 나온 게 있나요? 일단은 숫자가 있어요. 2023년에는 한 38만 명 정도 된 거고요.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 예, 2012년으로 가자면 한 32만 명. 가장 피크를 쳤던 시기는 2015년인데 그때는 거의 저는- 200만 명이에요. 네. 지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기자가- 나라를 하나 중동에서 꺼내가지고 유럽에다가 비비는 느낌이에요.
이것이 2003년에 아시다시피 일단은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내전 터졌잖아요. 그리고 아랍어 봄 때문에 몇 개 나라는 혼란스러웠는데 예상치 않은 수많은 난민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난민들이 그렇게 비교적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유럽에서 인프라가 잘 깔렸기 때문에 네. 난민이 와도 그 사회에다가 이제 적응이 됐었는데 갑자기 그 인프라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난민이 왔기 때문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일단은 치안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실직 문제도 있을 거고요.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민에 대한 반이민 정서가. 반이민 정서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제일 대표적인 나라는 이제 스웨덴이에요. 이제 스웨덴은 이 난민을 제일 좀 약간 행복한 얼굴로 받아준 나라였거든요. 이민의 천국. 이민의 네. 천국이었고 웬만한큼 튀르키예에서도 웬만큼 기자는 다 스웨덴을 갔어요. 워낙 잘 받아주니까. 네. 근데 지금 스웨덴마저 자기네 난민 법을 다시 좀 약간 개조해야겠다고 발표한 상황이고 네덜란드에서도 지금 외국 출신 교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덜란드 모르면 그냥 나가 이거로 가는 거고요. 기존에는 영어만 쓰고 가르치거나 배울 수 있었는데 지금 그 그렇죠. 할당제를 줄인다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신기한 거 뭐냐면 보통 정말 반이주민 정서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봤던 거 뭐냐면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더 많이 있고 젊은이들 별로 그만큼 아닌데 유럽에서는 거꾸로예요. 반대다. 네, 지금 밀레니언 세대라고 하는 그 젊은 사람들의 이제 반인민 정서는 반난민 정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어요. 왜냐면 경제적으로의 부정적인 영향은 그분들이 더 피부로 느껴져서 그러는 건데요. 제일 이제 대표적인 건 어디냐면 이제 슬로베니아예요. 네. 슬로베니아에서는 반난민 정서는 35%인데 메이브 부문은 31%예요. 네. 물론 가반수로 넘긴 나라도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는 이제 헝가리예요. 헝가리. 헝가리에서는 세대별로 다 50% 넘어요. 네. 지금 유럽의 정치 지형의 변화를 이끈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으로. 뭐 좀 해보고 싶은데 자기들이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딜레마, 그러니까 난민 문제가 거기서 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환경 문제 얘기를 했잖아요. 여름에 너무 덥죠. 겨울에 너무 춥죠. 유럽에서 갑자기 이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네, 겁니다. 근데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돈이 있으면 되는데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에너지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유럽에서는 그 러시아 쪽 천연가스라든가 천연가스를, 네. 이 수입이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 그쪽이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역시 리더의 딜레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러시아 천연가스 받을래라고 하면 되겠는데 유럽 독일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거 안 하고도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다는 방법을 찾겠다 딜레마거든요. 네. 역시 그래서 리더의 딜레마. 어쨌든 모든 게 사실 경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네. 반이민 정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젊은 층에서 저렇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는 내 일자리를 저들이 뺏어가는 것 같고 그렇죠. 사실은 그 근저에는 다 경제가 깔려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유럽이 가난해지고 있다. 뭐 미국보다 가난해진 유럽 등등 더 심한 표현도 물론 있습니다만 실제 유럽이 가난해졌나요? 지난 4월 21일에 미국의 한 방송사를 보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의 은퇴 생활을 홍보하는 내용이 보도가 됐었어요. 미국의 트럭값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부동산이 저렴하다는 거는 어떻게 들어보면 좋아 보이지만 달리 말하면 지금 부동산이 저렴하다는 건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팔아치고 있다. 그렇죠. 가서 집 하나 사야 되는데. 월드뱅크 세계은행에 따르면은 지난해 미국의 GDP가 27조 3,600억 달러. 근데 유럽연합은 18조 3,500억 달러니까 미국이 유럽연합 전체보다 9조 100억 달러나 많았던 겁니다. 미국이라는 하나의 국가가 유럽연합이라는 여러 국가가 합쳐져 있는 것보다도 훨씬 앞서고 있는 거죠, 경제력이. 그러네요. 수치적으로만 보면. 지금 애플 한 종목으로 유럽 국가가 눌러질 정도입니다.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이 9월 11일 기준으로 3조 3,664억 달러인데 네. 프랑스 GDP가 3조 309억 달러예요. 애플이라는 기업 하나의 시가총액이 한 국가의 GDP를 앞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총 100대 기업은 미국이 거의 다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시총 100대 기업 중에 61개가 미국 국적 기업이에요. 압도적이네요. 우리 네. 것도 있을 텐데 100대 안에. 100개 안에 있겠죠. 그런데 무려 61개가 미국이에요. 그렇죠. 네.
구주영 기자님,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기사 읽다 보면은 도대체 유럽이 어디까지 가난해진 거야? 특히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물론 브렉시트로 뛰쳐나오긴 했지만 6명 중에 1명은 굶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봤고요. 반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니야, 그렇게까지 가난해지지 않았어. 어떤 내용입니까? 가난하진 않죠. 네, 전 네, 세계에 네. 얼마나 많은 나라와 지역들이 있는데 네. 근데 유럽인들이 스스로 우리가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 그다음에 실제로 위기가 있었죠.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2010년부터 한 12년까지 재정 금융위기가 됐는 환율 위기 이런 것들이 다 유럽에서 결국은 더 크게 터져 나왔는데 그다음에 미국은 회복했는데 영국 회복 못했잖아요. 네, 네. 특히 남유럽의 국가들의 좀 가난 이런 거, 뭐 이탈리아, 스페인, 뭐 재정 포르투갈, 위기 있었죠. 픽스, 네. 돼지들이다 막 이러고 그러면서 유럽 내부에서 또 분열은 분열대로 이제 커지고 격차가 벌어진 거 굉장히 부각이 됐었고 그러더니 거기서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코로나19 터졌잖아요. 근데 코로나19 때도 뭐 독일 같이 그나마 좀 여력이 있어서 돈 쏴줄 돈이 있는 나라들이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더 많았었고 이제 미국과 역시 비교하면은 네. 글로벌 테크 기업 자체가 별로 이렇게 유럽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 이런 것들이 다 겹쳐지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이 유럽이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도 그렇고 항상 또 미국과 비교되기도 하고 뭔가 상당히 좀 자존심이 상해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실제 좀 만나보신 분들이나. 그 유럽이 우리가 이제 서로 상반되는 그런 묘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몰락한 양반 이런 그 과한 표현도 있었잖아요. 네, 갑자기 과거에. 영국이 떠오르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 세계를 주도해 나갈 세계의 블록,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남아시아 혹은 이제 우리 한국, 남미 이런 나라들이 미국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못 돼요. 중국이 돼야 될까요? 글쎄요. 뭐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시죠. 네. 네.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그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되느냐 하는 모델이 현재로서는 유럽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럽은 망했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그 추구해야 될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모델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그 접근 가능한 이런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유럽인들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유심히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확산되는 반이민 정서, 구구 정당의 득세, 그리고 경제 위기까지 사실 유럽 관련한 뉴스들은 끊임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난관을 헤쳐가야 할 텐데 여러분들 다 한 말씀 좀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내가 리더라면. 그 경제 평론가 마틴 우프 책을 보는데 고리타분한 얘기 같지만 그래도 결국은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지켜나가는 것밖에 없다. 이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우리는 아직 뭐 완전한 복지국가라고 사실 하기도 좀 못하지만 어떻게 지킬 건가. 그래서 그 부분 저는 이제 유럽의 움직임 중에 사실 제일 앞으로 주시하고 싶은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미국으로 말려요. 전쟁을 일으키니까 지금 난민이 많이 간 거 아니에요. 전쟁들이 안 터졌으면 이 전쟁들이 안 터졌으면 난민 안 갔을 건데. 그래서 너무 절대적으로 공감해요. 공감. 난민이 싫고 이주민이 싫었으면 미국을 그거 맞는 얘기네요. 미국을 말렸어야지. 네. 두 분이 이렇게 완벽하게 의견 일치한 게 저는 선배님의 성실한 제자입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분위기가 환해졌군요. 네, 간대현님. 지금이라도 빨리 개발도상국이라든가 특히나 지금 혼란스러운 중동 아랍 같은 나라들 이 나라들의 치안이라든가 국내 안정을 위해서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같은 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나라의 경제라든가 국내 정치가 안정돼야만 이런 난민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또 반이슬람 분위기도 내려갈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 고대 그리스 문장을 하나 네. 또 교수님이시니까 좀 거대 그리스로 좀 가야 돼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호비오스 브라퀴스 헤 테크네 마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 동의합니다. 동의하죠.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누구나 아는 문장이에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예술만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문화를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화, 학술, 정치 모든 분야를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하자면은 인생 한 인간의 삶은 짧지만 인류는 길다 이 뜻이거든요. 네. 저는 그 유럽이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좋은 의미만은 아니에요.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모든 이 문제들이 지금 유럽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을 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 문제, 경제 문제 모든 것에서 우리가 앞으로 부딪힐 문제들이 지금 유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끝이 아니잖아, 인류가. 예술은 길다. 그러니까는 인류는 영원하다. 우리가 이제 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